뭐 지금 전기차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보면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안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이 기업들은 어떤 것을 보는 거냐면 어차피 주어진 환경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커질 것도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커진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전망성도 확실하고 네. 이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선수 구성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진짜 폐배터리가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 어느 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권소리 팀장 나왔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일주일만 확 탔네. 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아유, 사무실 출근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예, 방송 이제 종종 다른 방송도 하시잖아요. 아, 거기서 나올 때마다 이 3프로 TV 권순우 팀장 이렇게 나오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 배터리 재활용 이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어제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이 네. 글로벌 포럼이라는 걸 열었어요. 그게 사실 글로벌 포럼이라는 게 일종의 인크루팅 행사예요.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진적인 산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라. 우리 회사 좀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도시 산호세에서 이제 그 행사를 했어요.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그 개발자들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을 좀 영입을 하고 싶은 요즘 목적. 딱 타이밍이 좋아요. 거기서 좀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 아, 그렇게. 개발자들도. 예, 그래서 이게 이 김준부 회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그 순환 경제 중심의 친환경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저는 이 순환 경제라는 키워드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순환 경제. 예,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살아왔던 과정이 뭔가를 지구에서 뭔가를 캐내고 그걸로 뭘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거였어요. 끝. 예, 이걸 이제 선연 경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딱 선으로 돼서 단절돼 있는. 그런 이제 순환 경제는 얘를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캔 부분에다 다시 연결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왜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이라는 거를 키워왔던 과정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싼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과제였어요. 당연하죠. 예. 근데 순환 경제의 핵심은 이제 순환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버리는 물건 중에 좀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손으로 이걸 다 수작업으로 걸러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뭐 어차피 버리면 쓰레기고 100을 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중에 뭐 1만 건져도 남는 거 아니냐. 요런 게 이제 재활용 산업의 어떤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환 경제 체계가 경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물건을 개발할 때 네. 이게 순환돼서 돌아올 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일회용 컵 같은 거를 만들 때 무조건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어제 버릴 거니까. 근데 이게 순환 경제가 가능한 체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소재 개발 분야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버리는 게 야 버리면 쓰레기고 다 비용이니까 이거를 버리는 것이 산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어떤 소재로 다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분류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서 가져갈 때 우리가 이거를 다시 소재로 활용하기에 효율적인가? 네. 그러겠죠. 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진짜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쓰레기 봉투 다 뜯어서 일일이 다 손으로 이걸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그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좀 돈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영상인식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분류를 해서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로봇이 그걸 다 집어내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그 비용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순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이런 기술들이 하나하나 접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인식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여기서 정확하게 픽업을 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일종의 그 쓰레기가 아니라 원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겠죠. 전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모아서 넘길 것인가에 대한 물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들 이제 슬슬 순환 경제라는 게 되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태핑해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김준 부회장 같은 경우도 전기가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전동화의 시대가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덜 쓰게 되고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로 많은 것이 옮겨갈 것이다. 네. 자동차만 하더라도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라고 된다면 폐기물 소재, 재활용 소재에 맞춰서 폐기물 소재 재활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가 이 폐기물을 같이 하게 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폐기물이라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폐기물 산업 좀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리고 좀 이권이 개입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점잖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 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폐기물 이쪽에. 예, 좀 그럼. 영어권을 둘러싼 무서운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그 정부 지자체가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힘 있는 분들,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사실 장부도 그렇게 깔끔하질 않아요. 뭐 폐기물 처리할 때 뭐 좀 규정 이상으로 뭐 하게 되면 그렇겠네. 백머니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소각장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소각을 뭐 밤에 조금 더하면 돈이 좀 들어올 때 이걸 장부에 쓸 수는 없잖아요. 백머니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외국계 사모펀드들 있잖아요. 거기가 슬금슬금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폐기물 이게, 업체를. 이게 국내에서는 이거 괜히 했다가 우리한테 탈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업은 당연히 못 하고요.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그러니까 사모펀드들도 야 이거 탈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부가 깔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만을 추구하는 외국계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완전히 노다진 거예요. 그럼 뭐 빈자리가 보이네. 예, 완전히 자기들한테 보기엔 무주공산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뭐 대표적인 회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빈 공간을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회사 딱 떠오르는 회사가 맥커리? 민자사업, 맥커리. 맥커리. 예, 맥커리가 예전에 민자고속도로 사업 같은 거 할 때 저게 뭐지? 우리 뭐 해도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야 정부 상대로 돈 벌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맥커리가 그 막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남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취재할 당시에 맥커리가 갑자기 이게 폐기물 회사들을 막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지?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가 일단 잠재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의 약간의 불투명성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미 맥커리는 이미 엑시까지 했어요. 들어왔다가. 예, 폐기물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다 움직여서 국내 회사들이 이제 조금 관심 갖고 야 이런 것 좀 우리가 투자를 해볼까 그랬더니 맥커리는 그제서야 매물을 내놓고 이미 한번 한 사이클이 돌았을 정도로 폐기물 사업은 은근히 돈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배터리가 많아지겠죠. 전기차를 많이 쓰면 배터리가 많아질 거고 배터리가 많아질 거면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폐기물이라는 그 배터리가 사실 전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5천만 원짜리 차면 한 배터리만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재료값이 한 70% 돼요. 그렇게나 많아요. 27에 14, 1,400만 원 정도가 재료비예요. 어.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회사들을 보면은 삼성, 현대차, LG, SK, GS,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고려아연 이게 모든 소재, 완성품 뭐 이게 다 한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 너무나 돈 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업력이 있는 데는 무조건 다 하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가 자기가 전동화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이거랑 관련돼 소재 이런 데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한 산업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 초기에 굉장히 좀 일 자체가 3D 산업이고 고되고 여기에 또 이게 무서운 분들이 있는 불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정치권 지자체, 권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잘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이 이제 사모세라 그러면 글로벌하게 제일 첨단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저희가 폐기물 사업하려 그러는데요라는 게 먹히는 이유예요. 그것도 큰 기업의 부회장이 기조연설로 그런 걸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그 배터리는 사실상 거의 광물 덩어리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게 다 금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석유에서 메탈로 바뀌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탈탄소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는 석유라는 그런 그 물질에서 메탈,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같은 메탈로 변하는 흐름이라고 보셔도 돼요.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석유는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메탈은 석유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과연 그 많은 메탈을 인류가 사용할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NCM 배터리 말고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한국의 어떤 배터리 업계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NCM은 좀 별론가 보다. 인산철이 대박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NCM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는 지금 차 한 2천만 대 만들 거거든 1년에. 그러면 지구가 NCM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차에 늘 재료가 있겠어? 근데 그나마 메탈 중에 가장 풍부한 게 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주행 거리가 좀 짧아.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다드 모델은 인산철로 할 거고 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되는 롱레인지 모델은 우리가 NCM으로 할 거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서 다시 그 금속을 추출해내는 과정, 그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는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서는 글로벌 재활용 시장이 지금 1.2기가에서 2030년 그럼 한 8년 정도 남았죠. 136기가. 그러니까 현재 산업에서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km 가던 거를 한 10년 쓰면 한 6, 7km 이렇게밖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안에 있는 여러 금속 같은 것들은 이제 다시 샥 분해해갖고 다시 이제 만들면 예. 원래 100km 가던 그 성능이 다시 나와요? 아,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고성능이에요. 네.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아까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한 20% 정도 성능이 저감됐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못 써요. 근데 그 배터리를 자동차가 아닌 곳에서는 또 쓸만하거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전동 스쿠터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휴대용 ESS라 그래서 캠핑장에서 지금 네네. 디젤 발전기 막 돌리잖아요. 네네. 매연 나고 달달달 소리 나고 이거를 배터리를 큰 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너 안 들고 다니고 가스 버너 안 들고 다니고 근데 그래봐야 그 시장 규모 얼마나 돼? 자동차에서 재활용이 돼야지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로를 거치는데 1차적으로 이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한 번에 물질 재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재사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바로 재활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건데 재사용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재활용까지 가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데 재사용 회사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은 ES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이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가 지금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비싼데 배터리까지 비싸면 수익성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사용하고 남은 폐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요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기술이 하나 있는데 네.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때 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나중에 불이 날 체계인지 아니면 사용 성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거를 검증을 해야 재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이게 허들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사용 시장이 굉장히 좀 약해요. 네. 이 기술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코나 전기차가 한 26,000대 정도, 2만 대가 넘게 리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코나에 달려 있는 모든 배터리가 이게 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중에 몇 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2만 대가 지금 통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불날 위험이 있는 배터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배터리를 검증해낼 수 있다면 재사용 시장으로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 굿바이카라는 어떤 이전에는 폐차 사업을 하시던 분이 지금은 휴대용 ESS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폐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터리 사업을, 그러니까 그 휴대용 ESS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안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가 배터리를 보내보면 어떻겠느냐. 우크라이나는 왜 보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갈등의 거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가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가스에 굉장히 의존도가 심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분수 물자라든지 에너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력 시스템을 바꾸게 된다면 분명히 ESS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양질의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ESS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차세대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이거를 그럼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 100%가 나오냐 이 얘기를 정프로님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발트를 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코발트 광산을 잡아서 코발트를 캐서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산에 돌덩어리가 막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코발트가 들어 있어요. 잘 으깨 갖고 코발트를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막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막 진짜 산에서 막 이거를 막 다 깨가지고 돌 막 다 때려 부셔서 거의 가루를 만든 다음에 네. 거기서 열로 녹여서 그 열 녹는 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온도를 쫙 올리면 이 온도에서는 코발트가 나올 수 있고 뭐 이 온도에서는 니켈이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화학 제품을 들이붓는 방식이 있어요. 뭐 예를 다른 들어 걸 녹인다든지 뭐 이렇게. 황산 이런 거를 막 부어서 나머지를 녹여서 거기서 버텨내는 걸 뽑아낸다거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파괴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겠네. 여기서 인권 문제도 되게 많이 생겨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칠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그 진짜 그 소재 하나하나마다 녹는 점 뭐 소재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노하우도 필요해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련이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변했을 때 그 중국에서 오케이 우리는 아직 석탄 발전 많이 하지만 2060 넷제로 우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친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화석연료의 시대가 메탈의 시대로 변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탈의 서플라이 체인을 지배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재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NCM 배터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를 비율대로 네네네. 파우더를 가지고 이렇게 섞는 섞어서, 거거든요. 네. 반죽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거를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에다 이렇게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건조를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전지예요. 그럼 얘는 일종의 광석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반죽해서 말리면. 예. 네. 그러면 얘를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다시 재련을 하는 거예요. 녹여야지. 다 일단 부시고 부셔서 플라스틱 빼고 철 빼고 구리 뺀 다음에 그럼 양극재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양극재를 부셔요. 부시면 이제 블랙 파우더라 그러는데 이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다시 재련을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원재료를 뽑아내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나오게 되느냐? 이거는 그 재활용 여부랑 상관없이 순수한 소재가 나오게끔 재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상태의 메탈과 같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방금 100% 사용된 니켈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망간 코발트라 이거지. 그렇죠. 다시 니켈이 또 같은 성능을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망간 코발트 니켈을 100씩 반죽해서 만든 거면 얼마나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재활용 회사들의 기술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들과 한국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게 좀 소재별로 이거는 조금 소재가 화학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배터리를 만들 때 똑같은 리튬을 쓰더라도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 등 앞서가는 고부가 배터리에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와 탄산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의 경쟁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탄산 리튬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이 잘하고 있고 네. SK이노베이션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네는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닙니다만 네.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우리가 정유 사업을 하면서 많이 얻게 됐어.
정유도 일종의 화학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를 하면서 54개 정도의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거 저 잘 추출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특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한다면은 중국은 탄산 리튬을 잘하고 중국에는 배터리 재활용 회사만 4만 개가 넘어요. 거기는 워낙 소재와 배터리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양질의 재료를 높은 순도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재련과 배터리 재활용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얘를 도시광산이라고 불러요. 광산은 산에 있지만 배터리 재활용은 똑같은 광산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에 있다. 그래서 도시광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유망하다고 보는 거는 이 부분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배터리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배터리 가격이? 예. 예전에는 1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25년쯤에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메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올해는 킬로와트 시당 124달러 정도가 되는데 내년은 132달러, 24년에 143달러로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원자재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이거를 뽑아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원채굴을 하게 되면 광산 채굴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어떤 규제를 내놓고 있냐면 2030년부터는 배터리를 배터리를 만들 때 코발트 12%, 니켈 4%, 리튬 4% 이상은 무조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라. 의무 규제를 넣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 플라스틱에서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소재를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네. 기존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주는 환경 비용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담을 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요구하는 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서 자기들의 원래 화장품은 브랜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유럽 브랜드나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이나 제품 차이는 사실 뭐 물이 뭐 90%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화장품 업체에서는 그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 우리는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앞서가는 셀러브리티들은 우리가 친환경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럼 환경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냐?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플라스틱은 없어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비중을 좀 섞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걸 되게 비싸게 사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플라스틱이라면 단가 싸고 성능 좋고 이러면 그냥 파는 게 이제 화학 산업이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잘 섞어서 괜찮은 용기를 만들어내면 일단 앞서가는 그 고부가 쪽에서부터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네.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어 달라. 네. 이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규제로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야만 한다. 라는 네, 규제가 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SK 이노 같은 경우도 그걸 한다 그러고 뭐 LG 포스코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SK 에코플랜트라고 SK 건설 이름 바꾼 데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최근에 1조 2천억을 가지고 테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테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서버 같은 IT 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IT 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회사예요. 네.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자제품에도 희귀금속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조금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테스가 21개국에서 43개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아까 SK가 배터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면 수산화물 리튬은 SK 이노에서 뭘 추출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룹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스 사업이라고 배터리 리스 사업 같은 거가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배터리 리스. 예, 배터리 에저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는 회사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배터리를 한 번에 그냥 파는 거나 배터리를 리스를 해서 이렇게 원로 돈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가 배터리 없는 차를 만들어요. 전기차인데. 네.
그리고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월 구독 방식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차값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배터리 값이니까 차값은 3천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래도 매월 배터리로 돈을 내야 되는 거면 이게 할부를 해서 나눠서 내는 거나 배터리 애저 서비스가 어떻게 그렇지. 미래 산업이 될 수가 있냐. 이게 사람들 눈속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좀 따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낫다 그래놓고 월로 받는 거니까 뭐 차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굳이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약간 좀 큰 그림인데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 차를 할부로 팔게 되면 그 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차 주인에게 있어요. 그렇죠. 리스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차가 폐기가 되는 시점에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를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뭘 갖게 되냐면 원광석을 갖게 돼요. 그 자동차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리스를 어레인지한 그 금융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 금융을 누가 제공할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현대캐피탈이 제공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소유가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캐피탈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KB캐피탈이다. 예. 그러면 KB캐피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게 아까 폐기물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모으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종의 물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게 쉬워지네요. 그렇죠.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배터리 회사들도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한테 완전히 사가지 마시고 우리한테 리스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도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싶어 하고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왜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느냐. 이 배터리가 지금 소유권을 저쪽으로 넘기고 분산될 경우에 공급망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들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에다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라이사이클은 상장사예요. 네. 북미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나중에 라이사이클에서 다시 뽑아낸 니켈 2만 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받으려고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했다라기보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예전에 광산 막 찾아다녔잖아요. 어디 광산 투자해가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진짜 그 자연 광산도 중요하겠지만 도시 광산은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테스 같은 회사에다 1조 2천억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라이사이클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룹, 에코프로 그룹 있잖아요. 여기도 소재를 이제 어디 소재 업체들도 재료를 막 사오는 거잖아요. 광산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도시광산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도시광산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자회사 에코프로 CNG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재활용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회사에 한 3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뭐 하는 회사냐면 어떤 회사냐면은 테슬라의 창립자가 일론 머스크가 아닌 건 아시죠? 테슬라? 예. 네.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회사에 테슬라가 원래 공동 창업자 2명이 하던 거를 예. 일론 머스크가 초기 투자를 하면서 맞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뺏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뭐 증자를 세게 해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멤버 중에 누가 있냐면 스트라우드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배터리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게 뭐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를 하던 사람은 아니니까 네. 이게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배터리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스트라우베리고 스트라우베리 2003년에 테슬라 창업하면서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테슬라에서 한 15년 동안 CTO로 배터리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2018년, 9년 이때쯤 회사를 나와서 네. 아 나는 그냥 배터리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나와서 만들어낸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예요. 근데 배터리에서 뭐가 돈이 제일 될 것 같으냐라고 보니까 아 이건 배터리 재활용 쪽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스트라우드베리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를 만들었고요. 네. 또 특이한 회사 중에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고려아연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뭐 재련소잖아요, 재련소. 구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금속들 재련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던 거랑 원래 비슷한 거예요. 추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할 만한 회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SK나 LG엔솔을 봤을 때 오케이 그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유망한 건 알겠어. 근데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지 않냐. 그럼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작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중국 주식 중에 거린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세계 3위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 만드는 회사인데 네.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이기도 해요. 여기는 포트폴리오 절반 봤을 때 한 30% 정도가 배터리 재활용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를 좀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거린메이 같은 회사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인데 그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아서 IPO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은 옛날에 PDP에서 금이나 백금, 팔라듐 같은 귀금속을 회수하던 회사예요. 근데 PDP가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다가 이거를 이제 이쪽이 많이 커지니까 이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공장을 좀 본격적으로 증설하려고 있는데 여기에 출자한 기업이 어딘가를 보니까 삼성물산이 6.3% 지분 가지고 있고요. 주주 중에 SVIC 24호라는 투자조합이 한 11% 정도 갖고 있거든요. SV 창투가 있어요. 거기가 삼성벤처 투자예요. 삼성그룹에서 만든 CVC. 네. 그리고 24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삼성 SDI가 출자한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쪽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거를 성일하이텍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가 중국 최대 코발트 회사인 화유코발트하고의 합작사예요. 네. 여기는 왜 이 회사가 만들어졌냐면은 LG 엔솔의 유럽 공장 있잖아요. 그 유럽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폐배터리, 그러니까 스크랩된 게 있어요. 좀 불량품. 그건 안 팔잖아요. 그럼 이 스크랩을 가지고 그냥 버리질 않고 이걸 다시 아까 블랙 파우더 형식으로 다 쪼갠 다음에 재련을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폐배터리 관련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배터리에서 스크랩된 이게 못 쓰는 배터리를 가지는 게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의 한 90% 정도. 근데 이 모든 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B2B에서 스크랩된 거를 쓰고 있지만 네. 앞으로 고객들이 사용한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하고 있는 회사들은 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아, 폐배터리 쪽으로. 근데 대체로 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일단은 전기차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보급된 이후가 되는 거. 지금도 뭐 9% 아닌가? 정도 된 침투율이 9%니까 뭐 지금도 규모 있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런가요? 거의 인구론에 가까운 것 같은데 10년 후에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폐배터리가 얼마 나올 건지를 예상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지금 폐배터리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보면 지금 있는 게 한 5년 있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5년 10년 있다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안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예측치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지금 우리 이 기업들은 어떤 것을 보는 거냐면 어차피 주어진 환경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커질 것도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커진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전망성도 확실하고 네. 이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선수 구성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진짜 폐배터리가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 어느 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권순우 팀장이 SK 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테스 그거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테스 그거 아닙니다. 아, 예. 예,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 테스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예. 그 회사 아니고 싱가포르의 비상장 법인이라니까. 예, 맞아요. 예. 또 권 기자가 뭐 취재했는데 테스가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우리 권 팀장님의 취재 내용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네. 폭락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여기서 모셔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그럼 정리하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